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에서 격돌할 여야의 후보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되면서 국민의힘 현역 시도지사들과 선거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지방선거 대진표와 각 당의 전략, 그리고 민심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패널 소개해드립니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주영 연합뉴스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이희택 중돌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희택입니다. 김정남 대전 C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남입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야의 6.3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 그리고 주요 격전지에서는 여야가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정원호 전 성동구청장을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했지만 국민의힘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관심 지역인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 후보로 단수 추천됐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네, 이제 뭐 막바지에 다다랐죠. 그 공천 경쟁이 이제 확정이 된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빠르게 네.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확정이 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격전지 중심으로 특히 서울과 대구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이 아직 난상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확정이 돼서 본선 체제가 정비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제대로 확정이 못한 지역들이 많고, 특히 대구에서 확정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국민의힘에게는 큰 패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이한 게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확정된 분들을 보면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대부분 확정이 되셨어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또 새로운 분들이 되셨죠. 결국은 이제 현역들이 되고 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마 가장 관심 있는 게 이제 서울과 대구일 겁니다. 근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의 정원호 후보 그리고 대구의 김부겸 후보가 확정이 된 상태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넥타이를 빨간색 계열을 맸는데 혹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가 또 특정 정당을 대표해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의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봄날에 붉은색을 많이 메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서울과 대구에서 김부겸, 정원호를 확정지은 것은 이번 전체 선거 구도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둘 다 굉장히 유능하고 일 잘하고 검증된 후보거든요. 과연 이런 후보들을 상대할 만한 국힘의 다른 대항마가 있을까? 현직에 있는 후보들도 이 벽을 넘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를 봤을 때 이거는 뭐 거의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지금 선거 판세를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시는 여러 가지 또 변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각 당으로 좀 넣고 들어가 보면 민주당과 거대 정당 중심으로 봤을 때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리 인접 지역이죠. 충북이라든지 전북 지역에서 공천과 관련된 좀 잡음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사실 첫 질문 답변의 순서를 교수님한테 양보를 했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정치에서는 양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나오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라는 게 정치권의 어떤 정설인데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은 사실 지금 판세로 봤을 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 지지세에 봤을 때 본선에 진출하면 당선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어느 정도는 흘러가고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정말 치열한 경선 구도
당내에서조차 마치 같은 당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치열한 그런 어떤 네거티브라든가 이런 공방전들이 좀 오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그 이제 전북하고 충북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잡음이 좀 일어났었는데 충북 같은 경우는 이제 신용환 후보로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어떤 그 안에서 일어났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어떤 문제 제기는 좀 일단락이 되면서 전북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조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원택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 김관영 현 지사와 그리고 안호영 의원이 계속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제3자 이제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재감찰을 현재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감찰이 될 때까지 단식 투쟁을 하겠다라는 게 안호영 의원의 현재까지 입장이라서 그렇죠. 전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선 예선에서 이기면 본선에도 굉장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공식적으로 언급은 안 하지만 아니 네, 그런 그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경쟁이 그렇죠. 굉장히 치열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거에 따른 네. 파열음이 더 큰 것이다라고 네, 하는 민주당 상황입니다. 네. 국힘 상황을 좀 보면 이제 우리 지역 출신 의원이기도 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좀 엄중한 선거를 앞둔 엄중한 시기에 갑자기 이제 미국을 가겠다고 해서 논란이 좀 많잖아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죠? 뭐 장동혁 대표가 이제 기자들한테 일정도 알리지 않고 갑작스럽게 미국행을 택하면서 다들 이 배경에 뭐가 있는지 뭐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당내에서도 왜 뭐 때문에 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도 그렇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비공개 일정이고 현재까지 누굴 만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하는 야당 의원은 우리가 이제 야당의 입장을 미국 측에 잘 설명하겠다. 뭐 국익에 손상이 되는 일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외려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 결과에 대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기 위한 빌드업 아니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전에도 지역구에서는 장동혁 대표가 지원 유세를 오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실상 방미가 아닌 도미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현재 말씀하셨듯이 교수님께서도 대구에서도 아직 공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역시 당 대표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지방선거를 2달도 안 남기고 당 대표가 이 7일간의 외유 일정을 떠난다는 건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이후에 선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또 충남 쪽을 또 담당하고 계시니까 네. 또 이런 소식에 더 좀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네, 충남 출신 당대표여서 네. 이 안타까움과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교차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행자님은 혹시 그 지포장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습니다. 네, 지방선거를 그 지방선거를 포기한 장동혁. 네,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내부에서. 이제 신조어인데요. 저는 이것이 이제 그 국민의힘 분위기를 이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당내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 리더십 부재 그리고 오히려 이제 당내 혼란을 부추기는 여러 가지 행보가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출마자들이 더 이제 뭐 부담을 호소하고 이제 좀 앞이 더욱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양상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체적인 당 상황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지역으로 좀 들어오겠습니다. 예. 우선 대전부터 가겠습니다. 대전은 대진표가 이제 여야 그 거대 정당은 확정이 됐습니다. 허태정 전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이장우 현 시장이 아마도 출마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4년 만에 지금 재대결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대전시를 출입하고 계시고, 박주영 기자님. 그 이제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뭐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데 그 정권 출범 이후에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는 효과를 내면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모두 국민의힘 출신 광역단체장들이 석권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허태정 후보도 당시 대전시장이었던 허태정 후보도 이장우 후보한테 근소한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주당 경선에서 허 후보가
장철민 후보를 꺾고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면서 4년 만에 전현직 시장 간 리턴 매치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이 허 후보는 이제 이장우 시장을 상대로 독선과 불통의 정치를 이제 끝내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공격을 한 상황에서 이장우 시장은 나는 이제 무능한 정치를 끝내겠다 이렇게 반격을 가하는 상황입니다. 독선과 불통, 무능 그렇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네. 있군요. 네. 충청은 이제 뭐 민심의 가늠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그 캐스팅 보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대전시장이 민선 이후로 여태까지는 연임된 사례가 없어서 이번에도 징크스가 계속될지 이렇게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전 포인트네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과연 이장우 시장이 그것을 깰 수 있을지. 예. 교수님, 네. 주요 대전시장과 이제 지금 후보 중심 살펴봤는데 좀 어떤 얘기들이 좀 많이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리턴 매치 가장 먼저 확정된 데가 대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충남도 리턴 매치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예, 리턴 매치가 사실 재밌잖아요.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리턴 매치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요. 지난 22년 선거에서 허태정 후보가 진짜 2.39포인트 차이로 졌어요. 그 당시에 대선 직후였고 그리고 국민의힘 바람이 막 불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석패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은 대선 지나고 1년이 지났고 그리고 뭐 국정 지지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70%의 국민들이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70%의 국민들은 또 국민의힘은 엄청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현역 이장우 시장이 과연 유리할까? 대전을 이제 살펴봤고요. 또 다른 관심 지역 우리 충남도 얘기입니다. 충남도에서는 박수현 의원이 양승조 후보를 꺾고 민주당의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고요. 아마도 충남도 현직 지사인 김태흠 지사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선거가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충남은 현역 프리미엄 대 여당 프리미엄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현역 있겠습니다. 대 네. 여당. 예. 먼저 김태흠 현 지사의 경우 저희가 앞서도 대화를 좀 나눴지만 지금 당의 뒷받침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예. 하지만 이제 특유의 그 추진력 그리고 도정 연속성을 앞세워서 아마 선거전을 치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점을 들자면 매달 발표를 하는 그 광역 자치단체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김 지사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정당 지지층보다 그 단체장에 대한 지지층이 높게 나오는 단체장으로 여러 차례 이제 나왔거든요. 그거는 그 말은? 예, 정당에 대한 지지보다 김 지사 개인에 대한 지지가 좀 더 높게 나온다는 점에서 뭐 이 부분은 김 지사에게는 뭐 한 가지 이제 좀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이에 이제 맞서는 이제 박수현 박수현 후보. 국회의원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제 강점은 소통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강력한 지원 이걸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대통령 대변인을 거쳤고 그리고 최근까지도 중앙당 수석 대변인을 맡는 등 그랬죠. 이제 뭐 대중적 인기도와 이제 소통 능력 이런 부분에서 좀 높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무래도 그 아까 김 지사의 이제 강한 추진력과 좀 대비되는 좀 인물로도 좀 여겨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뭐 정당도 그리고 어떤 인물의 색채도 너무 다른 이제 두 인물이 좀 맞붙는 형국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충남 같은 경우에는 AI 대전환이라든지 그리고 뭐 행정통합 그리고 뭐 국가 균형 발전 뭐 방안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이 이제 어떤 좀 해답을 내놓느냐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현직의 프리미엄과 여당의 프리미엄의 싸움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 인지도가 높죠. 그래서 인지도가? 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호구력이 있고요. 근데 김태흠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 지사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그 성과를 많이 냈고요. 그리고 충남에 있는 도민들에게 밑바닥 민심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또 분 중에 한 분이라서 본선 경쟁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전과는 좀 다른 겁니다. 네, 근데 뭐 이번에 이제 박수현 후보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지금 본인이 국회의원 선거 작년에 24년도에 선거에서 당선이 되고서 지금 그 지역구를 버리고 도지사에 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박수현 의원, 예, 박수현 의원 같은 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예. 거기가 공석이 돼서 다시 뭐 공주, 청양 부여 지역구거든요. 그 해당 지역구에서 과연 그걸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탈환할 수 있느냐? 저는 좀 부정적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 지역구 주민이라고 하면 사실 그 지역구는 청양 부여 같은 경우 특히 보수색이 굉장히 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역대 보수에서 지역구를 많이 유지하고 있었고요. 근데 국회의원 배지 달아줬더니 1년 남짓 돼서 도지사 나간다고 지역구를 버린다? 보수적인 그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볼 우려가 되게 크고요. 그게 그 지역구에 단순히 한 자리만 미치는 게 아니라 보궐선거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선과는 다르게 이 보궐선거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유리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뭐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 상대 후보에게 대전 충남 통합 무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해서 앞으로 지금 그렇죠 국힘 후보 김태흠 지사를 말하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전남 광주 통합이 됐고요. 그리고 앞으로 메가시티라든지 뭐 이런 통합 통일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 충남 통합은 당시에는 좀 섣부른 논의였지만 이제는 진지한 논의가 되고 이게 과연 2년 후에 총선 때 다시 한번 투표를 하건 아니면 4년 후건 확정을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산시켰던 현 지사의 책임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박수현 후보가 전략을 잘 짜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김기 작가도 지금 충남도 좀 출입하고 계시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행정통합 관련된 그 무산 책임 공방이 앞으로 선거 전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거로 좀 예상이 되는 건가요? 네,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박수현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5극 3특의 이제 어떤 뭐 설계한 이제 본인이 장본인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 또한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흠 지사 또한 이제 어떤 행정통합이라는 아젠다를 먼저 제시를 한 거는 이제 김태흠 지사와 이제 이장우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했고 이제 특별 법안을 먼저 발의를 한 것도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그 행정 통합의 철학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랜 이제 좀 고민을 거쳐 왔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행정 통합 무산 책임과 관련해서도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제 단체장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된 거다라고 하는 반면 이제 국민의힘 단체장 쪽에서는 다수 여당인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의지가 있다면 이번에 통과를 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좀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되지 않은 어떤 논의가 이제 근본적인 이제 원인이지 그걸 이제 국민의힘 단체장들에게 책임을 묻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맞서는 상황이어서요. 이런 류의 이제 공방이 이제 선거 때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대전이 잠깐만 다시 들어오면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의 공방이 벌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장우 후보와 대중 후보 간에. 그렇죠. 그 어제 이장우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해서 그 지금 준비 예산이 삭감이 되고 추경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체 통합에 필요한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을 하겠다. 라는 걸로 보인다라는 지역 방송이 나오자 거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의견을 밝혔는데 이제 우리도 대전 충남 통합이 됐으면 저렇게 빚잔치에 오를 뻔했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얘기를 반대를 했고, 잘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럴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자로 이제 조원희 의장이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나는 정말 이럴 줄 몰랐다. 근데 이렇게 되다니 난 믿었는데. 라면서 대전 충남 통합이 쭉정이가 될까 봐 반대했던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광주 전남 통합에 정부가 약속했던 그 20조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도 역시 논평을 거쳐서 이
이런 통합안이 될 줄 알고 우리가 반대했던 거다.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통합 이슈를 계속 그 지방선거까지 몰고 가려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여당이랑 생각이 마찬가지다. 듭니다. 예, 예. 서로한테 책임론을 묻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나는 이제 여당에서는 발목 잡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아까 김정남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수 여당이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이다.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을 동시에 추진했더라면 예산 부족 때문에 쉽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는 이제 박수현 후보의 어떤 유리한 점으로 이제 정책 그 행정통합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하면 이게 좀 공방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근데 책임론의 크기를 따지자면 당연히 현직 시장이었던 사람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겠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시민들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들이 굉장히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계셨고 그분들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산됐다라고 하는 프레임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대전과 충남을 살펴봤고요. 이번에 이제 세종 차례인데 세종시는 전통적으로 이제 여당,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강세 지역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지금 현재 시장도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이고요. 아마도 민주당이 이제 후보 결정돼서 붙는다면 민주당은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일 것이고 국힘은 지키겠다라고 하는 걸 텐데 태 기자께서는 현장에 계시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좀 큰 틀에서 이제 과거 사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2017년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진행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그 민주당이 특히나 세종시에서 원사이드하게 승리를 거뒀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026년 지방선거도 그 당시에 대자뷰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해볼 수는 있습니다. 뭐 정치적은 달라졌지만. 네. 근데 이제 방금 이제 대전 충남에서 대전 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무산됐잖아요. 이제 그 부분의 이슈가 이제 다시 세종으로 넘어와서 해묵은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2004년에 무산된 법안이 지방선거 전에 이제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으로 좀 약간 옮겨져가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이 우세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권자분들, 시민들은 행정수도특별법이 제대로 이번에는 진짜 국회 문턱을 넘어서 여야 합의로 넘어서 세종시가 원래 갖고 있는 취지에 의한 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가치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것을 일단 한번 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변수는 민주당이 유리한 구도로 가고 있지만 황운하 국회의원 조국혁신당의 후보로 지금 계속해서 출마하고 완주하겠다 뭐 이런 공식적인 입장을 좀 밝히고 있는 과정에서 표의 분산이 또 이루어질 경우에 최민호 시장이 지난 선거에서도 당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실 관측은 높지 않았거든요. 전혀 예상치 않은 좀 예상하기 어려운 또 국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최민호 시장 그 캠프에서도 어려운 선거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또 100km 걷기 대장정을 통해 가지고 민심의 백의종군의 마음으로 하면서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좀 임하면서 반전을 좀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종은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지역이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지난 민선 8기를 보면요. 당시에 여당 시장이었어요. 최민호 시장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야당 의회였어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4년간 굉장히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정책 추진이 안 됐고 오히려 시장이 단식하시고. 단식까지 할 정도로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하물며 여당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은 야당 시장, 이제 최민호 시장이 만약에 다시 재선이 된다면 야당 시장이 시장. 되고요. 그리고 시의회는 더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과연 행정수도고 뭐고 추진될까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4년간의 그런 불협화음에 대해서 세종 시민들은 굉장히 그 실망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최민호 시장의 어떤 무능함이 아니라 소통이 부재였던 거죠. 그리고 시장이었으면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내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아마 그게 단적으로 대비되는 게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집행부였지만 의회는 그 보수 쪽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을 성과를 내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셨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세종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전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압승을 하는 지역이 아닐까. 뭐 시장이든 아니면 시의회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커다란 의제, 뭐 행정수도 특별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난 4년간의 어떤 미선 8기의 시정에 대한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라는 우리 교수님의 말씀이신데요. 교수님 말씀대로 지난 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직자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정당이 같아야 유리할 거라는 어떤 판단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 경선이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됐고 실망한 민주당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나서지 않은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 양상이 올해도 조금은 있습니다. 지금 2자 경선 구도에서 양측이 양 후보가 선을 넘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어떻게 봉합하고 원팀으로 갈 수 있냐에 따라서 또 일정 부분 이게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것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광역 단체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뭐 기초 시군까지 포함해서 좀 눈여겨볼 지역이 어디인지를 한번 좀 꼽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 기자님부터 할까요? 그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대전 지역 5개 구청장 가운데 4개 구를 국민의힘이 가져갔죠. 뭐 지지층 결집 효과로 인해서 그랬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중구청장을 제외하고 이제 민주당 구청장으로 교체가 됐죠. 그 제외하고 다시 선거가 치러지는데 공수교대로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국민의힘 소속에서는 박희조 동구청장, 서철무 서구청장, 그리고 최춘규 대덕구청장이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그렇죠. 이제 민주당 후보들과 맞붙게 되는데요. 지금 어제자로 민주당에서 대덕구청장 후보로 김찬술 후보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유성구에서는 민주당 현 정용래 청장이 그 조원희 대전시 의회 의장이랑 맞붙게 됩니다.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정치 1번지라고 불리고 대전 서구. 네, 대전 서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전통적으로 그 진보 텃밭이라고 민주당 텃밭이라고 불립니다. 실제로 그 지방선거 6회와 7회에서 내리 대전시장하고 서구청장을 배출을 했었는데요. 동구와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좀 원도심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래도 8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다 민주당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늘 얘기하듯이 그 선거 대형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기에 흐름을 많이 타는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에 내란당 단죄론에 맞서서 현역 프리미엄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동구와 대덕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고요. 김 기자께서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충남의 거점 도시인 천안과 아산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인구가 110만이거든요. 유권자 수만 해도 충남 전체 유권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유권자 수가 많고 이제 충남 전체 이제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곳들이다 보니까 늘 이제 최대 승부처 이렇게 좀 꼽히기도 한 곳들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장과 아산시장 후보가 다 확정이 됐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장만 해도 4자 경선 진행이 되는 듯 이 당내 경쟁 자체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유권자층이 많고 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이제 유권자도 많아서 어떤 그거에 맞는 이제 지역 밀착형 공약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여겨봐야 될 점이 그 아산의 경우 아산을 이제 재보궐선거가 함께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게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은 이제 중앙당 차원에서도 좀 화력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기초단체장 후보와 이 국회의원 후보 간 좀 일종의 약간 러닝메이트처럼 이제 얼마나 좀 시너지를 이제 낼 수 있을까도 좀 하나의 이제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과도 좀 연계해서 좀 들여다볼 부분으로 꼽고 싶습니다. 천안 아산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충남에서 가장 큰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를 꼽아주셨고요. 이희택 기자님.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공주 뭐 충남이라든가 대전을 출근하지는 않지만 뭐 저도 이제 듣기로는 재대결 구도들이 좀 많이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주 같은 경우는 김정섭 전 시장하고 최원철 전 시장이 두 번째 맞대결이고요. 리턴 매치. 예. 그다음에 이제 금산하고 서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산은 이제 문정호 전 군수랑 박범인 국힘 소속 단체장이 세 번째 맞대결. 그다음에 이제 서산은 냉정호 전 시장하고 이제 이완섭 현 시장이 또 세 번째 맞대결 이렇게 있어서 그런 구도들도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는 지방선거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이제 붙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죠. 속속들이 더 알 것이고 네. 더 아프게 공격할 것이고 네. 아무래도 더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아산을 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제 나가면서 확정이 된 거죠. 네. 확정이 되고 이번에 총선에 지방선거에 같이 선거가 열리는데 좀 관심이 아까 나왔던 박수현 후보가 지금 공주부여 청양에서 의원 국회의원 선거인데 이게 지금 선거가 같이 열리는 건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선은 지금 아직 사퇴 여부가 확정이 되지 안 않은 됐죠. 상태입니다. 예. 후보로만 확정됐지 아직 네. 국회의원 여부는 확정이 안 됐죠. 네, 이 선거법상 4월 30일까지 이제 사퇴가 이뤄지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이제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그 공주 부여 청양 지역구에 대해서요. 하지만 5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번에 같이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제 박수현 국회의원의 사퇴 시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수현 의원은 지금 현재까지는 당과 협의가 이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좀 언급이 나왔지만 이제 어떤 그 지역구가 공석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아산을도 그렇고 공주부여 청양도 그렇고 다 민주당 의원이 이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칫 이제 뭐 의석을 빼앗기거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라는 어떤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좀 판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박수현 국회의원이 이제 후보로 확정되기 전부터 지금 좀 출사표를 던지고 활동하고 있는 후보군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뭐 등판 가능성도 정가에서 나오는 그 지역구죠. 예, 맞습니다. 정가에서 나오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이제 약간 어떤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를지 이제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이 조만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기자의 예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보면 4월 30일만 넘겨서 사퇴를 하면 같이 선거는 열리지 않는 거고 그 전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저의 견해도 그렇고 기자들이 이제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쪽에 좀 더 비중이 실리고 있지 넘기는 않나. 쪽으로, 넘기는 쪽으로. 네. 왜냐하면은 박수현 후보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양승조 후보와 이제 맞붙었을 때 양승조 후보 쪽에서 가장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이번에 이제 그 후보로 박수현 후보가 나서게 되면 이제 그 공주부여 청양 지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공격이 굉장히 많이 보궐선거가 또 열리게 들어왔거든요. 된다. 네,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당 내에서도 이렇게 받기도 했고 실제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어떤 이번에 이제 그 보궐선거를 치르는 거는 좀 미루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좀 더 나오는 것 전 같습니다. 좀 다른데요. 만약에 박수현 후보가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아마 충청권 선거 다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도의가 아니고요. 이거 도민들에 대한 도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도 4월 30일 전에 뭐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 뺏기든 아니면 뭐 수성을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도민들 눈높이에 맞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우리 김태흠 후보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안이 또 선거에도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는데 의원 배지 유지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4월 30일까지 다 내려놓을 거고요. 다만 이제 국힘에서는 현역 의원들이 배지를 내려놓으면 다시 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단체장으로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뭐 배지를 내려놓지 않고 버티고 예비 후보 자체를 드랍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뭐 전재수 후보든 뭐 우리 그
박수현 후보든 뭐 배지를 4월 30일 날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버티냐 안 버티냐를 고민할 필요 없을 거라고. 이견은 뭐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더. 4월 30일 이후에 사퇴를 하면 선거는 열리지 내년으로. 내년으로 별도의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별도의 건데 보궐선거 그거는 시간이 늦춰진다. 엄청난 소모죠. 지역 국회의원이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 기간 동안에는 공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예. 광역단체장과 이제 기초시군 얘기까지를 해봤는데 이제 교육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교육감 선거도 같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후보들이 워낙 많고 항상 뭐 나오는 것이 깜깜이 선거다, 누군지 잘 모르고 결국 인지도 선거다라는 얘기, 굉장히 그런 비판이 많은데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각 뭐 진영마다 단일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잡음이 있어요. 단일화 한다고 해도 서로 좀 인정하지도 않고 뭐또 나오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결국 이번 선거도 교육감 선거도 다자구도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그런 선거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일단 교육감 선거는 다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지금 단일화를 논의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선거비 보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15%의 허들을 넘을 수 있는 후보들 같으면 당연히 단일화 안 하죠. 왜냐하면 최소한 출마해서 인지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나머지 지지율이 뭐 한 5% 이하의 그런 후보들 같으면 뭐 어떻게든 그 단일화를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육감 선거의 특성상 유력 후보들은 15% 이상 되는 후보들 간에는 여러 가지 뭐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이번은 아니더라도 다음번을 노린다는 측면도 있고 해서 뭐 단일화가 순조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도 지금 현 설동호 교육감이 3선 연임 제안으로 무주공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현재 성광진 예비 후보가 시민사회 단체 추대로 단일화 이제 후보로 추대가 됐는데 맹수석 정상신 후보는 여기에 반발해서 경선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고 네. 또 보수 진영에서는 오석진 진동규 후보가 뛰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다자간 구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예측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득표율 15%를 넘어야 선거비 보전이 되기 때문에 막판에는 합의를 어떻게든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관심도가 이제 계속 떨어지는 거는 이전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 더 그 대전 충남 통합 이슈 때문에 묻혀서 그렇죠. 교육감을 따로 뽑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도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뭐 대전도 급식 파행이라든지 최근 계룡에서 일어난 교사 습격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 교권 침해에 대한 얘기가 그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은데 이렇게 인지도 선거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유권자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정책 대결로 갔으면 하는 그리고 언론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뭐 대전뿐만 아니라 세종과 충남도 현직들이 이제 안 나오시는 거라서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세 지역 모두가 네. 현직 교육감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렇죠. 공통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절대 강자가 없는 무주공산 선거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다자 구도가 더욱더 이제 좀 크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현직 교육감이 출마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그래도 이제 좀 단일화를 하는 또는 단일화가 필수적이 되는 뭐 필연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교육감 후보들이 모두가 본인의 승리를 자신하고 뛰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단일화가 그렇겠죠. 어려운 좀 상황입니다. 실제 저도 현장에서 예비 후보들을 만나서 단일화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은 모두가 자신이 이기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화가 나오시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이 이기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자 구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교육감도 이제 이른바 보수 대 진보 구도가 있는데 만약에 어느 한 좀 진영에서 이렇게 좀 후보들이 이렇게 모이는 좀 모습을 보인다면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후보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이 뭐 세종도 표면적으로는 일부 단일화 시도는 있었고 네. 또 단일화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규진 교육부 장관이 작년 9월에 이제 그 임기 중 이제 그 장관으로 부임을 하면서 최규진 장관의 복심이라고 얘기하는 임전수 예비 후보랑 유석 예비 후보 간에
시민사회단체 추진위를 결성해서 임전수 예비 후보로 단일화가 성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느낌으로 보면은 두 예비 후보가 다자 대결, 육자 대결 구도에서 거의 이제 상위권으로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유석 예비 후보의 표가 이대로 가면 이제 강구도로 갈 수 있다, 임전수 후보로 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아직 그거는 지켜봐야 되는 게 유석 예비 후보가 그 캠프에 합류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좀 현재 있는 겁니다. 단일화를 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후보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김인엽 후보 예비 후보라든지 또는 그 안광식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이고 왜 우리는 진보 민주 단일화 교육감 후보에 해당하지 않느냐라고 이거는 절차적 문제가 있다라고 또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 변수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유속 예비 후보가 이제 어쨌든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탈락을 하고 정일화 또 예비 후보가 또 합류하면서 여전히 육자 대결 구도로 가고 있고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이나 도지사 선거와 다른 게 거기 같은 경우는 정치적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농공행상으로 뭐 만약에 떨어지면 우리 캠프에 오면 뭐 이런 자리 줄 수 있어라고 할 수 있지만 교육감은 사실 그런 자리는 없거든요. 지면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세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도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다 해보지만 단일화 생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완주할 가능성이 좀 높다, 육자 대결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구도에서 다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가 이제 6.3 지방선거까지 흐름으로 좀 볼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다자구도로 가지만 나중에 막판에 가서 15%의 어떤 그 허들, 그렇죠. 굉장히 넘기 힘든 허들을 앞에 두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그런가 하면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뭐 세종시 얘기하면서 조국 혁신단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잠재적인 뭐 대권 후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우리 지역은 아닙니다만 평택과 부산에 각각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지역에 또 그 관련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실 때는? 일단 이번 6.3 선거에서 가장 또 흥미진진한 부분이 우리 부산 북구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제 평택 을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출마를 하고 했는데 좀 아쉬운 거는 둘이 같이 붙었으면 훨씬 더 이번 선거에 그 뭐 유권자들이 많이 참여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평택 을이 아마 보다 더 가장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조국 후보에게는 이게 신의 한 수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악수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 신의 한 수라고 하면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전략공천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진보당의 김재현 대표가 열심히 뛰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후발주자로 조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는데 과연 범진보 단일화를 통해서 조국 대표가 승리를 하면 아마 신의 한 수가 되는 신의 한 것이고 수가 돼서 유력한 잠룡으로 성장을 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만약에 실패해서 본인이 떨어지게 된다? 아니면 오히려 진보 계열의 분열로 인해서 어부지리로 보수가 갖게 된다라고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아마 조국 대표가 지게 되기 때문에 악수가 돼서 오히려 잠룡으로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는 사실 부산 사람들이요 그렇게 좀 서울 사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좀 잘못 선택한 게 아닌가. 본인은 고르다 결국은 이제 부산이 가장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부산이 가장 불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는 져도 이겨도 별로 득되는 게 없어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평택을에서 조국 대표와 붙었을 때 거기서 승리했을 때 본인에게 훨씬 더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이후 질문은 이태 국장까지만 드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마지막 질문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교수님이 대부분 또 관측을 해주셔서 제가 보탤 말은 좀 이런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지역하고 부산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돼서 세종과 상당히 뜨거웠죠. 그래서 이제 전재수 장관이 당연히 총선을 출마한다 하기 위한 포석이다라는 관측이 사실 지금 맞고 있고요. 전재수 의원이 이제 후보로 나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 아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부분도 저도 이해되는 게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이전을 추진하려다가 무산이 됐거든요. 이제 근데 이재명은 했다라고 하는 인식이 부산 지역 그 여론에 좀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일정부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발 어떤 그 바람이 부산에서 크게 불까? 영향력이 그전만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물음표를 저도 좀 달고 싶고요.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너무 바닥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서 살아남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한 정치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거기 역시도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뭐 고유가 기름 휘발유값 2,000원이 넘고 중동 말 위기가 민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은 많이들 해볼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물가도 막 오르고 뭐 휘발유값 오르는 것처럼 오르고 이렇게 막 상태가 또 악화되는지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뭐 통상적으로 이렇게 국제 정세 악화는 정부하고 여당한테 악재가 안 되기 좋죠. 네. 십상인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제도 강훈식 특사가 원유랑 나프타를 확보를 해서 중동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기로 했고 근데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환율도 오르고 물가는 치솟고 서민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이 국민들은 정부가 이제 이전에 진보 정권이 갖지 못했던 유능함에 대해서 되게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반면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 공천 갈등도 봉합하지 못하고 있고 또 당대표는 옥새 들고 나르샤에서 미국으로 상황이고 그래서 전통 텃밭인 TK에서조차 지지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안 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도 부정선거론에서 함몰돼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에서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정부 여당이 악재지만 굉장히 유능함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더 일정과는 좀 다른 영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 역시 이제 민생 경제 불안정함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어떤 좀 평가 지표가 돼 왔던 것이 사실인데 그렇죠. 네. 지금 뭐 현재까지는 이것이 어떤 유의미한 이제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크지 않다라고 봐지긴 합니다. 이제 다만 좀 변수라고 어쨌든 좀 염두에 둘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꼽아 보자면은 현재 특히 이제 젊은 유권자층 이제 20, 30대 관심이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네. 돼 있고 지금 뭐 주가도 굉장히 이제 높은 그렇죠.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떻게 좀 변동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이제 어떤 좀 지지 여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꼽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앞으로의 좀 이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지켜볼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선별적 복지냐 이제 보편적 복지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부터 해서 결국 선거 전에 이제 좀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라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유권자 판단이 어떻게 될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와 관련된 변수들을 좀 짚어주셨고요. 교수님? 네, 저는 이번 대외적인 악재가 오히려 여권에는 굉장히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유리하다? 왜냐하면 진짜 뭐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악재 속에서 만약에 윤석열 정권이었다면 진짜 망했을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재명 정부라서 이 정도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거는 오히려 우리 지금 여당 여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아까 박 생각합니다. 기자님과 의견이 같은 상황이군요. 예. 그 트럼프 학습 효과가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흔드는 것들의 말들이 다 진실이 아니다라는 것들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장 실물 경제 지표인 우리 코스피도 금방 반등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극복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최근에 단면을 본 게 뭐냐면 사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차량 이부제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늘었고
버스가 더 붐비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민들이 그런 학습을 하면서 경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고 버스랑 자전거 타도 괜찮네라는 뭐 이런 것들도 특히 좀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도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네. 많은 도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유권자들이 우리 후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 부분에서 우리 지역 경제, 지방 소멸 위기에 있는 어떤 뭐 그런 농촌부터 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누가 제대로 살리고 어떻게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에 더 관심과 초점, 경제에 더 관심과 초점을 갖는 방향으로 옮겨가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크게 부정적인 부분 영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위기일수록 좀 더 뛰어난 리더에 대한 마음이 예.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를 이끌어줄 뛰어난 리더로 가는 것 그런 것을 보면 집권 여당의 이게 불리한 점만은 아니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는 좀 공통적인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 충청은 특정 당이 아니라 전체 판세와 실리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충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대전 MBC는 시시각각 등의 TV와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 판세 분석과 후보자 토론 제작에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